2022년 1월 5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안종현 경매TV 경매라방 2022년 오늘이 첫 방송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얼굴이 좀 큽니다. 얼굴 큰 게 쑥 나오니까 깜짝 놀라셨죠. 약간의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에 해가지고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하면 좀 여러분들한테 보다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송 채널이 되면서 또 재미도 있고 정보도 전달해드리고 말이죠. 그냥 어떤 경매 이런 방송 강좌를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목적을 두고서 하는 그런 방송은 변질될 것 같아요. 컨설팅을 목적으로 한다, 아니면 오프라인 상의 교육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저는 그런 건 앞으로도 잘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순수하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 없는 거 싹 다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올채 들어가지고요. 채팅창을 뵙고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황룡님 어제 저랑 전화 통화하셨죠? 전화 막 주세요. 괜찮습니다. 오늘 박황룡님 1등으로 들어오셨네요. 1등으로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썬커피와 단커피님은 어젠가 오늘 카페 가입하신 것 같은데, 그죠? 네, 어쨌든 반갑습니다. 에리카님도 들어오셨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남홍대희님 들어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좋은 꿈 꾸셨는지요? 자연이 조언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항상, 네, 고맙습니다. 올 한해 건강해지고, 그죠?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 저는 지난 12월 24일 날이죠. 2021년 3차 부스터, 뭡니까? 접종인가? 이거 백신 맞았는데, 아이고, 그거 맞고 나서 보니까, 몸살이었어요. 봐가지고. 1, 2차 때는, 그때는 아스트라제네카 받았거든요. 그때는 아무런 일 없이 지나갔는데, 갑자기 3차 맞고 나서 보니까, 크리스마스 날하고 25일 날, 26일 날 그냥 끙끙 앓아버렸습니다. 어쨌든 건강 유의하시고요. 예, 또 최선행님, 임장희씨님 들어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어쨌든 또 누가 들어오셨나요? 박영수님 들어오셨고요. 우리 지셰프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출석을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렇듯이 한번 올 한 해 제가 첫 방송이니까 인사 말씀도 드릴게요. 어쨌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특히 호랑이 해잖아요. 제가 개띠입니다. 올해 완전히 끝내준대. 제가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무료 돈 주고 보긴 좀 하더라고. 저도 돈 내고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무료로 토정비결하고 문세로 보니까 우와, 올해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건강하시고 대박 나시고, 오늘 제가 이 말씀 한 말씀 드리고 방송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 이후로 해가지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좋은 일만 생깁니다. 두고 보세요. 그리고 또 나가서 반드시 기쁜 일만 생겨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쨌든 우리는 아자아자 이제 파이팅 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십시다. 올 3월달에 대통령 선거 있든 말든 저는 별로 이제 정치하고는 관계없어요. 돈만 벌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 그렇게 하기로 하시고. 오늘은 보니까 제가, 이게 오늘 제가 좀 방송이 조금 서투릅니다. 서툴러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제가, 얼굴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이제 줄이고요. 오늘은 보니까 우리가 경매 라방 제 44강이죠. 생생님에게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생생님이 7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요 경매 교재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아마 이거 시중에서는 아마 이 책이 절판돼서 없을 겁니다. 책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또 이제 경매 취하, 오늘은 이제 44강이 보니까 경매 취하 가능성 점검입니다. 우리가 경매, 물건을 경매 정보지에서 이제 선택하잖아요. 선택해가지고 권리 분석하고 임장 가고 열심히 말이지 발품 팔아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딱 하나 낙찰을 받았는데 말이지, 으악 해가지고 채무자 측에서 경매를 취하를 시키겠다고 짠짠 들러붙으면요, 이게 낙찰자는요 그냥 취하 동의서 써주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민사집행법 규정을 보게 되면은 낙찰자가 있는 상태에서 경매를 취하를 시키려면은 낙찰자의 경매 취하 동의서가 필요하대. 근데 나는 경매 취하 동의서 안 써줄 거야.
라고 그렇게 똥꼬지 피우면 안 됩니다. 채무자 측에서 어쨌든 경매를 취하를 시키고자 마음만 먹었다 그러면 어쨌든 경매를 취하된다는 거. 그래서 일단 이번 44강은요 아마 또 44강으로 끝날지 아니면은 경매 취하와 관련된 유형이 몇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도 보면은 제 말씀이 경매의 바이블이다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예. 저도 나름대로 한 뭐 20, 30년 정도 경매 그 실전 투자도 하고 또 강의도 하면서 또 카페를 운영하면서 카페 회원분들과 서로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까 경매 취하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물건에서 경매가 취하가 되는구나 라는 것이지 이게 절대적으로 이런 경우 무조건 다 경매 취하된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경매 취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지더라고요. 근데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경매 취하되는 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요. 큰 어떤 수익은 아닐지라도 경매 취하된다면 낙찰자의 경매 취하 동의서 가 들어가면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경매를 취하를 시키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무자 측에서 연락이 옵니다. 경매 취하 동의서 하나 써달라고. 그럼 여러분들 맨입에 써주실 수도 있죠. 그냥 공짜로 써주셔도 되잖아요. 그건 각자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또 오프라인 장도 아니고 온라인이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이런 약간 수위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경매 취하 가능성에 대한 점검해가지고요. 대체적으로 저는 한 4가지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강제 경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경매 취하가 대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되더란 말이죠. 100% 다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강제 경매는 뭐냐? 그러니까 채권자하고 채무자 간에 말 그대로 감정이 완전 감정 싸움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너 죽고 나 죽자 이거지. 이러다 보니까 제가 작년인가 경매 정보지를 쑥 보다 보니까 저 경상북도 쪽인가요? 논의 경매가 나왔어요. 답이. 근데 지분의 경매가 나왔습니다. 근데 1차 감정 가격이 100만 원도 안 돼요. 100만 원도 안 되는데 그거 집어넣은 거. 그럼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감정가 100만 원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물건 감정 평가하고 나름대로 경매 진행하는 데 있어서 경매 비용만 100만 원 더 넘게 나온다고. 그런 경우는 봐가지고 서로 감정 싸움 하다 보니까 또 그게 논인데 지분이 경매가 넘어온 걸로 봐서 아마 상속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온 모양이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끝까지 갈 때까지 가다가 나중에 그냥 우리 퉁칩시다 이거 경매 취하를 시키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 경매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있고 두 번째 보니까 매각기일 변경이 아주 잦은 게 있어요. 입찰 들어가려고 하면은 또 기일이 변경돼 버리네, 세상에. 여러분들 경매 정보지를 보시다 보면은 그런 샘플 경매 정보지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매각 기일이 변경이 잦아요. 그러면 매각 기일 변경이 잦다는 것은 그게 뭐를 의미하느냐? 채무자 측에서는 말이죠. 그 부동산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리는 겁니다. 그럼 설사 변경된 상태에서 나중에 또다시 경매가 진행되었길래 내가 낙찰 받았단 말이죠. 그죠? 내가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그것도 경매 취하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으니까 말이죠. 낙찰 받으면 처음 받으신 분들은 경매 법정에 혼자 안 가시잖아요. 그럼 본인 혼자 저 법대 앞에 가 있고 또 뒤에는 또 아는 지인들 몇 사람 있다고 본인 낙찰 받기는 막 뒤로 돌아서가 막 V자를 그려요. V자를 막 그린다고. 거기까지만 하시라고. V자를 그리는데 거기까지만 하시고 나오셔가지고 점심때 좀 칼국수 한 그릇은 드시는데 낮술부터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낙찰 받고 나서 한 달 반, 2달 정도 어떤 유동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경매가 없었던 걸로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경매 취하. 그죠? 예. 근데 보니까 내가 이 물건에 입찰 들어갔는데 보니까 매각기일이 변경이 잦은 거야. 매각기일이 변경이 잦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채무자가 말이죠. 채권자한테 가가지고 정말로 아쉬운 소리 하는 겁니다. 나 있잖아. 예를 들어가지고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잠깐만요. 또 이게, 판서가 제대로 안 되네요. 잠깐만요. 내가 뭘 안 눌러버렸네. 이게 안 돌리니까 판서가 안 되지. 소리가 막 났죠. 그죠? 네, 이제 됐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이 1월 5일이잖아요. 1월 5일. 그죠? 2022년 1월 5일이란 말이지. 이 날짜 기일이 잡혔어요. 예를 들어 1차 기일이 잡혔습니다. 근데 보니까 채무자 측에서 말이죠. 1월 5일 이전에 어떻게 이 기일 자체를 변경시킨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 연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1월 5일 날 변경됐다는 것은 그 전에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어떤 이야기 한다니까, 나 있잖아. 당신이 받을 채권액 있잖아. 내가 갚을 테니까 이 날짜 기일 한 번만 변경 좀 연기시켜 줘 봐봐. 이런 식으로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가서 정말 아쉬운 소리 많이 합니다. 진짜 아쉬운 소리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가 정말 돈 갚을 거지? 알았어 하면서 경매 기일 연기 신청서라든지 이걸 써주면은 그때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그 연기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법원에 제출하니까 법원에서 그래 당신 채권자한테서 경매 기일에 대한 변경 연기 신청서를 받아왔구나. 알았어. 요 기일 변경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변경이 말이죠. 두 번도 있을 수 있고, 세 번도 있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경우 5번, 6번도 있더라고. 그런 거 보면 거의가 다 경매 취하가 되더라고. 자, 그럼 좋습니다. 1차 기일 날, 1월 5일 날에서 기일이 변경됐습니다. 그럼 변경되면 어떻게든 또 이제, 예를 들어가 2월 5일 날 해가 2차 기일이 잡힌다 시작이죠. 이때 또 변경돼 버려서. 역시 마찬가지. 2월 5일 이전에 또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아주 아쉬운 소리 하는 거예요. 자존심 다 던져버리고. 그래, 한 상태에서 보니까, 또, 이 채무자가 이제 또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예를 들어, 다음 기일에 3월 5일 잡혀 있는데, 그 전에 가도 채무자가 말이죠. 아쉬운 소리 합니다. 아쉬운 소리 하니까, 채권자 하는 이야기, 야, 이 사람은 당신한테, 당신 돈 갚는다 해가지고 내가 기일을 2번이나 연기시켜줬잖아. 근데 이번은 안 해줘. 그러다 보니 이 경매가 3월 5일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진행되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낙찰을 받아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낙찰 받고 나서 V자까지만 표시하시란 말이죠. 그리고 점심때 되니까 법원 앞에 칼국수집이 있으면요. 그거 가셔가지고 칼국수 한 그릇 드시면 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왜냐면 낙찰 받고 나서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는 게 기간이 정확하게 며칠이다 이게 안 나와 있어요. 보통 한 달, 내지 한 2달 정도, 보통 한 1.5달, 한 달 반 정도 후에 대금 납부한단 말이죠. 그러면 낙찰받고 나서 한 달 반여 요 사이에 어떤 유동적으로 춤출 수 있어. 권리관계가.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한테 2번이나 변경했는데 이거 누가 낙찰받았는데 저 부동산 보니까 아버님의 추억이 서린 부동산인데 하면서 말이죠. 이땐 땡볕을 내서라도 경매를 취하를 시킬 수 있다. 근데 경매 취하는 언제? 요 사이에 경매를 취하를 시키는데, 그때,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매를 취하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더라? 낙찰자가 A라는 낙찰자 아니십니까? 이 사람한테 경매 취하 동의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된다더라. 근데 경매 취하 동의서 없어도 경매 취하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똥꼬지 피우시면 안 됩니다. 봐가지고. 채무자 측에서 경매를 취하를 시키겠다. 그러면요. 경매는 어떻게, 낙찰되고 나서 경매를 취하를 시킨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 2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낙찰 안 됐어요. 안 된 상태에서 경매를 취하를 시킨다는 것은 채권자한테 가서 경매 취하서를 받으면 돼요.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는 경매 취하서 써줘? 알았어. 돈 가져와. 돈 다 받으면 경매 취하서 써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 낙찰돼 버렸어. 낙찰된 상태에서 경매를 취하를 시킨다면 역시 마찬가지 채권자로부터, 경매 취하서를 받아야겠죠. 왜냐면 돈을 다 갚으니까 경매되고 나서 낙찰되고 나서 돈 갚는단 말이죠.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 이러나 저러나 자기 채권 해소하는 데는 다 100% 완성됐기 때문에 경매 취하서를 써주죠. 근데 낙찰자가 있네? 이때 낙찰자의 경매 취하 동의서, 요것까지 요 2가지 서류를 제출을 해야지만 경매가 취하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요거 없어도 경매 취하됩니다. 요거 없어도. 그래서 요 없이도 경매 취하되는 요 유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44강 아니면은 언제입니까? 1월 7일인가요? 금요일 날에 45강 연기할 적에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하고 이제 이번에는 어떤 경우냐니까 3번에 청구 채권액이 소액이래요. 청구 채권액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경매 정보지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차 감정 가격이 1차 가격이 10억이야, 10억. 근데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면서 자기는 얼마 받으려고 청구 채권액입니다. 채권액 보니까 예를 들어 한 돈 1,000만 원밖에 안 돼. 우와, 그죠? 말 그대로 조족지혈이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거의가 다 강제 경매, 강제 경매. 그러니까 경매 취하되는 게 거의가 다 강제 경매의 경우에 경매 취하가 잘 되더라고요. 물론 임의 경매도 경매 취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 이러한 경우에 경매 취하가 되더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청구 채권액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에는 경매 취하가 된다. 일단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고, 또 이제 네 번째가 보니까 말이죠. 지분 경매 있잖아요. 지분 경매도 보면 역시 마찬가지 이게 강제 경매가 대세입니다. 대세를 이룹니다. 물론 여기서 임의 경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강제 경매가 나온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강제 경매가 나온다 했을 적에는 상속 부동산입니다. 상속. 응? 아버님의 부동산이 아버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어머님 생존에 계시면 어머님과 또 자식들 이런 식으로 이 상속이 된단 말이죠. 지분별 내 가지고. 근데 자식 중에서 한 분이 사업이 잘 안 되는 바람에 부도가 나버렸어. 이러다 보니까 이분 지분에 대해서 빡 강제 경매가 들어왔다 이거지. 근데 와 이분이 큰 아들인데 아주 효심이 깊어요. 뭐냐면 이 집은 아버님의 아까 말씀드렸죠. 아버님의 아련한 추억이 깃든 집인데 너무 쉽기 때문에 말이지 집을 말이지 풍비박산으로 만든다 해가지고 경매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것도 마찬가지 경매가 취하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경매 정보지를 보니까 이거 보니까 경매 취하가 되겠다. 그럼 우리는 쳐다보지도 말고 고개를 획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목대시가 팍 걸려버립니다. 고개 한 번 팍 돌리면 안 돼요. 경매 취하된다. 경매 취하. 알았어요. 경매 취하된다. 이게 참 저는 오늘도 방송하기 전에 말이죠. 제가 보는 경매 정보지에 의해 가지고 2021년 한 해 1년 동안에 경매 취하된 물건의 건수를 보니까 8,000건인가 그나마 만 건에 가깝더라고. 경매 신청됐다, 경매 취하된 건수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랑비에 옷 좋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낙찰자가 있는 상태에서 경매를 취하를 시킨다는 것은 낙찰자로부터 경매 취하에 따른 경매 취하 동의서. 왜냐면 낙찰자 이 사람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추운 겨울이다가 추운 겨울날 말이죠. 허허벌판 돌아다니면서 경매 임장 활동하고 권리 분석까지 다 해가지고 낙찰로 우여곡절 끝에 요즘 같은 경우는 낙찰 받기 어려운데 낙찰 받았는데 낙찰자 완전히 팽 시켜버리고 경매를 취하를 시킨다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로부터 경매 취하 동의서를 받아와라. 이게 민사집행법 규정에 떡하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럼 어떻게 경매 취하 동의서 한 장 써주고 나는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봐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금액은 솔직히 제가 얼마인지 말씀 못 드리겠어요. 옛날에 다음 카페에서, 지금 네이버 카페에서 이제 건강한 부자 클럽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10여 년 전에 다음 카페에서 건강한 부자 클럽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때 그 당시 그 카페 원들과 지분 투자를 하면서 경매 취하에 따른 동의서를 제법 솔찬히 많이 작성을 해주고 막걸리를 많이 마신 그 기억이 납니다. 금액은 큰 수입은 발생 안 돼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경매 취하 동의서 한 장에 예를 들어 100만 원이나 치자 이거죠. 이게 100만 원이 정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경매 취하 동의서 그냥 공짜로 줘도 돼요. 아니, 10,000원짜리 한 장 받고 주셔도 되고, 그죠? 근데 그건 각자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시라, 그죠? 그럼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인데,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2021년도에 해가지고 경매가 진행되었다고 경매 취하된 건수가 보니까 8,000건 이상 한 10,000건 가까이 된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많이 더 말건데 1년에 100건만 건드려봐도 얼마인데, 우와, 1억입니다, 1억. 근데 1억이면 분명히 수익이 생겼잖아요.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1억이라는 소득이 발생됐어요. 소득이 발생되면은 세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세금 내려고 하는데 세금을 내려고 하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 세금 냅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여러분들 경매 정보지를 보신다 그러면요. 아마 각 경매 정보지마다 이제 소트 기능이 있을 겁니다. 경매 취하된 물건에 대해 가지고. 그걸 쭉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해보셔가지고, 이게 어떤 경우에 경매 취하됐는가. 그래서 지금 제가 나름대로 경매 취하된 유형을 보니까 이게 다른 유형도 많겠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강제 경매인 경우하고 매각기일이 자주 많이 변경된 경우하고 또 청구 채권액이 매각 금액 대비해서 상당히 소액인 경우하고 또 지분 경매인 경우는 대체적으로 경매 취하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 절대적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많더라. 그렇다면 봐가지고 한번 슬프시 들어가서 낙찰을 받은 상태에서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채무자 측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저기요 경매 취하 동의서를 한 장 써주시면 아니 되실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옛날 다방에서 만나가지고 쌍화차에다가 요즘 쌍화차 파는 데 있는 건 모르겠네요. 옛날에 저는 그 쌍화차 현재 그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송파 쪽으로 이사 갔잖아요. 옛날에는 저기 구의역 2호선 구의역 앞에 있었어요. 2호선 구의역 앞에 보면은 건물에 그 옛날 다방이 있습니다. 또 실탄도 말씀드리는데 쌍화차 팔았어요. 계란 노른자 탁 들어가지고. 그런데 계란 노른자 쌍화차 먹으면서 나름대로 이제 딜을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니까 협상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이건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건당 100만 원에서 100건 하니까 1억이지 않습니까? 돈 벌기 쉽죠? 간단하잖아요. 100만 원씩에 100건 들어가면은, 만약에 1년에 1000건 한다면 얼마입니까? 10억이에요, 10억. 근데 내가 10억이라는 수익이 생겼는데, 야, 나는 말이야, 세금 내고 싶으면 죽겠어. 근데 세금 내려고 그래도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없잖아.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 절대로 없더라, 이거지, 그죠? 그래서 일단, 이런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제가 또 이런 걸 말씀드리냐면은요, 요즘 또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좀 주춤주춤 한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데, 제가 언젠가 다른 영상물에서도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말이죠. 현재 가격이 떨어진다고 그러죠. 그죠?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상대적으로 공급이 늘어난데, 공급이라는 것은요, 신축 아파트 아닙니다. 기존에 아파트인데 봐가지고 건매물 해가지고 물건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봐가지고 수요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이거 가격 떨어지니까 안 사.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더 떨어진대요. 근데 반대로 해가지고 또 가격이 하룻밤 자고 나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올라가 버리네. 그러면 매물이 사라져 버려. 매물이 사라져 버리네.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서 우와 큰일 났네. 빨리 사야지 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 버려. 근데 여러분들 현재는 이 타이밍으로 보자, 이 타이밍으로.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겠습니까?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뭡니까? 아까 뉴스 보니까 2000 몇 년도더라? 앞으로 몇 년 사이에 해가지고 매년 몇십만 원씩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나중에 가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삽질한다 손질하다 빨라도 3년이고 늦으면 5년 후에는 입주하는단 말이죠. 아파트는 빵이 아니죠, 그죠? 빵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봐가지고. 또 내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들의 재계약 갱신기간 이제 어느 정도 만료되다 보니까 전세 금액이 또 상승한다는 그런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전세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럼 매매 금액은 떨어집니까? 아니죠? 전세금 올라가면요, 전세 금액 자체가 매매 금액 밀어버리잖아요. 그 매매 금액도 올라가 버리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격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또 아까 뉴스 보니까 말이죠. 어디 노도강해가 서울 같은 경우 말이죠.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쪽에 0점 몇 프로가 떨어지고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져 앉아있네. 저는 그런 겁니다. 그 동네가 말이죠. 그 예를 들어 한 5억짜리 그는 10억대 더블로 뛰어버렸잖아요. 그죠? 뛰어가 여기서 봐가 한 4, 5천만 한 1억 정도 떨어지니까 5억짜리가 9억으로 돼버렸어요. 이게 호들갑 부리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5억짜리가 9억 됐다가 10억 됐다가 9억으로 떨어진 게 아니고 5억짜리가 다시 5억으로 다시 원대복귀 했을 때 이게 진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5억짜리가 10억 됐다가 5억으로 떨어질 때까지 과연 이 정부에서는 팔짱을 끼고 가만히 보고 있을 것인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보니까 어느 정도 현금 요즘 대출을 상당히 쪼아 보시니까 현금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 좀 투자 적기다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뉴스에서 맨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파트 값 떨어지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근데 아파트는 아직도 이게 경쟁력 치열할걸요? 앞으로 더 치열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왜 또 말씀드리냐니까 이만큼 이게 일반 아파트나 빌라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낙찰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공부는 했는데 돈 맛을 봐야지. 이는 공부는 드립다 했는데 경매 투자 활동 관련해서 돈 맛은 못 보는 거야. 집에 가서 와이프 보기 민망하게 당신 요즘 많어. 경매한다. 돈 벌었나? 못 벌었다. 낙찰 받아야 버. 맞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하나의 더 틈새 시장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오늘 이거 제가 여러분들은 숙제를 내드릴게요.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경매 정보지 아니십니까? 경매 정보지를 보시면서 일정 기간을 딱 정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2021년도 한 해 동안에 경매 신청되었다고 경매 취하던 건수 보니까 한 8천여 건 정도 된다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죠? 그 중에서 차 띄고 포 띄고 뛸 건 다 띄어야 돼요. 10월엔 전담 임야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럼 주로 어떤 거 봐가지고 이제 주거용 부동산이니까 아파트라든지 빌라, 오피스텔 이런 거 아니십니까, 그죠? 예, 또 뭐 이런 거 이런 유형의 물건을 천천히 보셔가지고 보니까 이거 뭐 나름대로 어떤 흐름이 있어요. 예, 이게 청구액이 작다. 이거 보니까 경매 취해야 된다. 야, 이거 보나마나 경매 취해야 되겠다. 1차 길에 훅 들어가 버리는 거죠. 뭐. 맞잖아요, 그죠? 1차 길에 들어가고 입찰 보증금 10% 끌어놓고 가만 앉아있다 보면은 저쪽에서 연락이 온다. 근데 만약에 또 경매 취해야 될 줄 알고 내가 들어가서 1차 길로 확 낙찰 받아버렸는데 저쪽에서 연락이 안 와버리네. 환장해버립니다. 맞잖아요. 경매 취하를 노리고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았는데 저 인간들은 말이지 뒤로 돌아서 막 물개박수 치고 앉아있는 거야 봐가지고 너 잘 받았다고 말이지. 그러면 어떡한다. 우리는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만약에 상대방에서 경매 취하 동의서를 써달라는 이야기를 안 한다. 이랬을 적에는 어떡한다 들어봐서 야 이건 내가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감에 따라서 이게 부동산 경매는요. 부동산 경매 부동산뿐만 아니고 일반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냥 경매 특히 낙찰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수익성이 보장되는 금액으로 낙찰 받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트에 몰리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보니까 한 1년 사이에 말이죠. 서울 오늘 아니면 모레 제가 이 사례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이 서울 북부지방법원인데 말이죠. 2020년 1월 달에 여기 북부지방법원 사건인데 2020년입니다. 2020년 1월 달에 21평형이에요. 3억 5천만 원에 매매가 됐어요. 근데 보니까 2021년이죠. 2021년 12월 달에 약 한 2년 정도 차이가 갭이 있는데 6억 4천만 원이 가격이 올라버렸단 말이죠. 근데 현재 우리는 경매가 나왔다 하더라. 경매 나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예를 들어가지고 7월 1일 날에 이제 내가 입찰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감정인은 언제 나가서 평가했지? 그러니까 이 날짜 기준에가 최소한 5 내지 6개월 전에, 그러니까 아마도 1월 달 내지 한 2월 달쯤 해가지고 현장 가가지고 이 물건에 대해서 평가를 했을 거예요. 한다고. 이 당시에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한 3억 했다 이거지. 3억을 최저 감정 가격으로 평가한단 말이죠. 근데 엄마야 몇 개월 사이에 봐가지고 확 뛰어가지고 말이지. 7월 달에 보니까 매가가 한 7억 정도 한다. 이거 그럼 우리는 뭐다? 뭐 1차 길날 7억 하니까 이 금액에 상응하는 준하는 금액으로 입찰을 참여해서 낙찰 받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죠? 그렇게 떨어지면 어떡해? 전 또 이런 말씀 드려요. 아까도 제 집사람하고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보, 떨어지면 어떡해? 떨어지면 내 혼자 죽는 게 아니잖아. 다 같이 죽잖아. 응? 다 같이 죽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좀 덜 억울하잖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떨어졌을 적에 다 같이 죽는데 요즘 뉴스 보니까 영끌 젊은이들 말이죠.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아파트 산데 그게 막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막 밤잠을 설레고 이런 뉴스 났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돼, 봐가지고. 조금만, 올 아마 한 6, 7월 달쯤 해가지고, 이제 전세 매물이 없단 말이죠, 그죠? 전세 매물이 없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고, 올라오면 또 다시 매매 금액도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조금 기다려요. 이게 부동산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번개불에 콩 꼬아 먹듯이 말이지, 그냥 우당탕 그거 아니에요, 봐가지고. 내가 하나 사놨다 그러면 진득하니 1년이고 2년 놔둬야 돼요. 근데 요즘 경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말이죠. 그 전에 저희 다음 카페 회원분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엄청 성질이 급했던 모양이라. 낙찰 받자 말자 말이야. 그 날짜 저녁 때 낙찰 받은 부동산 현장 가가지고 임차인 있는데 대항력 없는 임차인인데 걔가 그 사람한테 그냥 내가 낙찰 받았으니까 당신 나가라 이렇게 막 하더라고 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대금 납부하고는 또 대금 납부하자마자 어떻게 한다 하더라. 새로운 매수자 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기서 10여 년 전이니까 양도세 이런 부분은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덜 규제가 덜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봐가지고 빌라 같은 경우 보니까 500대기 1000대기 이런 식으로 해서 치고 빠져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물건 같은 경우 진득한 물론 그래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종잣돈이 없는 거야.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법원 경매 돈 됩니다. 법원 경매 대상이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투자 돈 돼요. 돈 되는데 저는 이거 절대적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돈 되기는 되는데 내가 진득하니 가야 된다 이거지. 진득하니 가야 되는데 가가지고 이게 이제 내가 그런 자금력이 없으면은 진득하니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드리니까 또 이런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이건 이게 다 10여 년 전에요. 나 이제 인터넷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양반도 카페직이었는데
노도강, 노원군가 그쪽에, 그때 노도강에 해가지고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한 10여 년 전에 확 떠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 당시 이 양반이 낙찰받았어요.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A라는 사람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전부 가압류 한 6, 7건 정도 있었더래요. 가압류권자 중에 한 사람이 본안 소송에 의한 판결문 가지고 강제경매 신청해버렸어요. 강제경매 신청하니까 이분이 이 사람은 전입인 확정을 최우선적으로 먼저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길 있잖아요. 배당 요구 종길. 배당 요구 종길까지 이분이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했습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한 상태에서 이분이 낙찰받았어요. 낙찰을. 이분이 B라는 사람 낙찰받았단 말이죠. 그죠? 낙찰받은 상태에서 대금 납부 다 했단 말이죠. 대금 납부 다 하고 나서 보니까 배당 기일 날 있잖아요. 가압류권자 중에 한 사람이 A 임차인에 대해 가지고 배당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왜? 가짜다 이거지. 이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네들 채권 회수가 가압류 같은 경우 우선 변제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압류권자들 중에서도 자기 청구 채권이 많은 사람이 안분 비례 배당을 하니까 많이 받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자기네들이 말이지 채권액도 거의 회수 못 하는데 이 사람 보니까 가짜 같아 해가지고 배당 기일 날 배당 이의를 제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가압류권자 한 사람이. 예. 배당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건 법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당 이의 제기했어. 알았어. 그건 배당 이의 제기했으니 오늘로부터 해가지고 일주일 안에 있잖아. 당신 배당 이의 소송을 제기해라. 소송 제기하면은 법원 민사과 가면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제기 정명원을 이거 발급받아 줍니다. 네. 소제기 정명원을 발급받아가지고 우리 경매에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 아마 그 담당 경매회장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이 가압류권자 중 한 사람이 진짜 일주일 안에 소송 제기해가지고 소제기 정명원을 담당 경매에 제출을 하니까 이 신관부를 해가 이분은 낙찰을 받았고 낙찰받고 배당 기일이 잡혔다는 것은 뭡니까? 이분이 대금 납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대금 납부를 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돼가지고 말이야. 이 사람만 나가면 끝나는데, 그 중에서 가압류권자 중 한 사람이 말이지, 그냥, 배당 이의 제기하는 바람에, 이 A 입장에서 봐가지고, 나 하나 있잖아. 나 못 나가. 왜냐면 이게 동시이행입니다. 내가 받고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대법원 판결에도 그런 나와 있습니다. 대학력 있는 임차인인데, 보증금 전액을 다 못 받았다. 배당이 소송 제기했다. 이랬을 때는, 배당이 소송이 끝나고,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는 주택에 대해서 점유를 낙찰자한테 이전을 안 시켜줘도 무방하다. 그럼 낙찰자 입장에서 말 그대로 붕 뜨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 2년 정도 걸렸대요. 뭐가 2년 정도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분 입장에 봐가지고, 둘 중에 하나죠. 자기 자금이 간당간당한다고 하면 2년 동안 이자 내고 난리 부르스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분은 좀 자금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노도강 해가지고, 아파트 지가 가격이 올라가 버리네. 우와, 내가 낙찰받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1억에 낙찰받았다 근데 보니까 우와, 2년 지나고 보니까 이게 2억으로 더블이 돼버렸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단 말이에요. 이게 부동산에 이렇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네이버 카페에서 박사 방송을 요즘 잘 안 하는 게 요즘 아예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박사 방송을 한 10여 년 정도 했어요. 경매 방송을 하면서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돈 놓고 돈 먹는 게임입니다. 부동산 투자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억울하면요, 종잣돈 모으세요. 낙찰 받아가지고 말이지, 배당은 어떻게 되고, 여기 낙찰 받았을 적에 명도는 어떻게 하고, 낙찰 받아가 부동산 팔 적에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고, 그런 시잘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 낙찰 받고 나서나 그거 걱정하시라니까. 이게 참 사람들이 신기하더라고. 이게 그렇잖아. 사람들한테 착각이 빠지는 것 같아. 경매 정보지를 딱 보잖아요. 그죠? 정보지 물건 딱 고르죠. 그죠? 골랐을 적에는 마침 그럼 지가, 그 물건 찍어가 지가 낙찰 받는 걸 착각해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낙찰 받기 어려워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죠? 예. 근데 낙찰 받을지 못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 사는 임차인에 대한 명도를 걱정해 놨고, 받을지 못 받을지도 모르는데 봐가지고 그 부동산 팔면은 양도소득세 나오잖아요. 양도소득세를 얼마 내야 되나요? 그런 참 막둥이 같이 질문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보셔가지고, 수익성이 보장되는 금액은 낙찰 받으시고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죠. 그걸 저한테 이야기해
제가 뭐 여러분들 돈 구워줘야 됩니까? 저도 돈 구워줄 정도의 어떤 그런 여력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 지분 경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분 경매에 대해서 제가 할 말 많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여기 이 편에서 뭐 리얼하게 담아서 말씀드릴게요. 역경매에서 뒤통수 팍 두드려 맞고 막 그냥 쌍코피 터지고 피똥 싸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건 제가 이제 지분 경매, 이거 사실 지분 경매 같은 경우 이게 몇백만 원짜리 강의인데 뭐 그냥 제가 공짜로 다 말씀드릴게요. 착한 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동안 경매하면서 낙찰 건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지금도 생각하면 여기 점유한 사람들 쫓아내는 거 좀 때려는 봐서 마음 아팠던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회개하는 차원에서 착하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다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경매 취하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낙찰 받았습니다. 낙찰 받고 나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 한 달 내지 2달 정도 후에 대금 납부한단 말이죠. 그죠? 여기 보시니까 또 보면은 이때 내가 낙찰 받았습니다. 낙찰 받게 되면 일주일에 낙찰 허가 불허가가 나거든요. 만약에 허가 결정 났습니다. 허가 결정 나면 여기 7일이고 7일 후에 보니까 여기에 요 7일 요 사이가 이 허가 결정에 대해서 뭐 적시항고한다든지 또는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적시항고할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불변 기간인데 7일이라는 기간이 경과된다면 이게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됩니다. 확정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법원에서는 대금지급 기한이죠, 이제 그죠? 네, 대금지급 기한을 정해줘요. 너 요때부터 요때까지 대금 납부하시오. 근데 봐가지고 야, 저 부동산이 상당히 괜찮아. 뭐 대금 지급 기한 첫날 팍 내버려야 됩니다. 법원 경매는 뭐 봐가지고 민사집행부 몇 조입니까? 135조인가요? 135조를 보게 되면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면 이로써 낙찰자는 등기 안 해도 그 부동산은 낙찰자의 것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죠? 일단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낙찰 받고 나서 요것만 하더라도 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한 달 내지 한 2달 정도 걸린다니까요. 근데 대금 납부하기 전까지니까 대금 납부하기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낙찰자 대금 납부하면 끝나버려요. 근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제가 나중에 절차 강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경매 물건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경매 물건 낙찰 받았으니까 받아가 대금 납부했죠. 대금 납부해서 내 앞으로 등기됐죠. 그죠? 등기됐으니까 아싸 할 게 아니에요. 봐가지고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단지 공시력만 있습니다. 공시력. 공시력입니다. 그죠? 이거 공시력 말씀드리니까 또 공인중개사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표시, 공시죠. 그죠? 표시하면 단지 어떤 힘이 발생된다. 간주가 아니고 추정입니다. 추정적인 효력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봐가지고 내가 대금 납부해서 내 앞으로 소유권이 늦게 했다 손치더라도 다른 어떤 권리관계 변수해가지고 낙찰자가 해서 소유권을 상실하는 그런 경우도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니까 어쨌든 경매 취하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낙찰자가 여기 나와 있네요. 매각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경매 취하를 시킬 수 있다. 그럼 경매 취하를 시킨다는 것은 낙찰자 있는 상태다 이랬을 때는 낙찰 후에는 경매 취하 시 경매 취하 동의서 누가 낙찰자가 작성해주는 경매 취하 동의서입니다. 경매 취하 동의서가 필요하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이제 여기서 일부 방송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화면을 재조정해가지고 2부 방송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부 방송 마치고 한 30초 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